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외세가 넘보던 구한말 조선, 만약 그때 조선이 일본처럼 문을 열고 스스로 근대화를 추진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선이 근대화를 추진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당시 조선의 국내 상황을 냉정하게 반영하여 조선 근대화 추진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881년 조선의 신사유람단이 요코하마에 도착합니다. 배에서 내린 그들은 곧장 도쿄로 향했죠. 거리는 서양식 벽돌 건물로 가득했고 밤에는 가스등이 거리를 밝혔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서양식 복장을 한 관리들, 그리고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들은 이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사유람단은 도쿄의 정부기관, 병영, 조선소, 공업학교를 차례로 시찰했습니다. 또 도쿄에서 열린 공업 박람회에서 최신 서양식 기계와 증기기관도 목격하게 되죠. 그들이 남긴 보고서에는 놀라움과 위기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서양을 닮았다. 우리는 너무 뒤처져 있다. 귀국 후 이 보고서를 받은 고종 역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 결심을 하게 되죠. 고종은 김옥균, 홍영식, 유길준, 어윤중 같은 개화파 인물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조선을 근대화시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반대 세력을 모조리 제거한 후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고종과 개화파는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선의 근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과제는 인재 육성이었습니다. 일본처럼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배운 사람이 없다면 개혁은 껍데기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유학생을 파견하기로 했지만 곧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조선의 국고는 거의 비어 있었고 재정 상황은 최악이었기 때문이었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방에서는 부패와 착복으로 세입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비 유학생을 포기하고 자비 유학생을 모집하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정부는 외국의 학교와 공장, 공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해 조선 청년들이 그곳에서 배울 수 있도록 알선을 맡았습니다. 그리하여 관료와 지주의 자제들로 구성된 자비 유학생들이 유럽과 미국, 일본 등으로 가게 되었죠. 어떤 이는 병기 제조술을, 어떤 이는 기계공학과 화학을 배우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들은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지만 조국의 운명을 짊어진 책임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학단이 떠나자 정부는 우선 세제 개편부터 단행하게 됩니다. 고종은 종래의 현물세를 금전세로 바꾸고 지방관이 직접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세금을 중앙에서 통제해 재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였죠. 그러나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농민의 대부분은 그를 몰랐고 돈의 가치도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세금을 쌀이 아닌 돈으로 내게 하자 오히려 혼란이 커졌죠. 중앙은 명령을 내렸지만 지방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여전히 향리 출신의 연과 이익으로 얽혀 있었고 현장에서 부패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금은 여전히 쌀과 콩, 면포 같은 현물로 거쳤고 중앙으로 올라올 때쯤엔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바로 잡으려 한 개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조선의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조선 정부는 세제 개편과 동시에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일본이 강해진 이유가 곧 군대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외국에서 최신식 총기와 포를 소량 구입하여 이것들을 분해한 뒤 역설계를 통한 자체 제작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안타깝게도 조선에는 근대적 공업 인력이 전무했습니다. 도면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금속의 강도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도 없었죠. 개화파 내각은 난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선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영국인 찰스 베넷이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그는 글래스고 조선소 출신으로 금속공학과 기계설계에 능했습니다. 베넷은 서양식 도면 그리는 법과 공정 순서를 조선의 장인들에게 가르치며 작은 공방을 만들었습니다. 쇠를 녹이고 촉렬을 깎고 실패를 반복하며 서서히 형태가 잡혀갔습니다. 때마침 유학생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일본 공업학교에서 기계 설계를 배우니 프랑스에서 열처리 기술을 익힌 이들이 베넷의 작업에 합류하게 되었죠. 이들은 서로의 지식을 맞춰가며 드디어 조선 최초의 뇌관식 머스킷총 설계도가 완성됩니다. 조선은 처음으로 스스로 만든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만으로는 총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총신을 깎을 기계가 없었고 균일한 강철을 만들 제철소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설비를 들여와야 했는데 이번에도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당시의 조선은 가난해도 너무나 가난했던 거죠. 현재 학계의 정설에 의하면 당시 조선은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조선의 재정 수입은 1900년 기준 약 70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은 이미 2억 원이 넘는 세입을 확보하고 있었죠. 단순 비교로도 조선은 일본의 30분의 1도 안 되는 재정 규모였으며 게다가 세금이 현금이 아닌 현물 형태로 거쳤습니다. 대부분 쌀이나 콩, 면포로 납부되었고 중앙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지방관의 착복도 빈번했습니다. 곳곳에서 운송 중 도난과 횡령이 일상적이었고 이 때문에 실제로 중앙 재정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장부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죠. 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부패를 모두 잡는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웠습니다. 경제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죠. 학계에 의하면 1900년 기준 일본의 GDP는 약 190억 달러인 반면 조선은 약 4억 달러라고 하니 비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죠. 게다가 당시 조선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이었고 문맹률은 90% 이상, 산업 기반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상공업은 여전히 천시되었고 기계공업을 이끌 만한 기술자나 자본가 계층도 존재하지 않았죠. 즉, 조선은 근대화를 추진하려 해도 산업을 떠받칠 인적, 물적 기반이 없었던 셈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고종과 개화파 내각은 일본처럼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하려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고 맙니다. 조선은 외국 자본이 신뢰할 만한 신용도도 담보도 없었기 때문이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 직후부터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870년대 초 일본은 막대한 경비가 필요한 산업 군사 개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 런던 금융가들과 접촉했죠. 당시 일본 재무성은 런던 로스차일드 계열 은행과 협상을 벌였고 결국 1870년 첫 외채 150만 파운드를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자금은 일본 정부가 직접 보증했고 신용 확보를 위해 당시 영국 상인을 고문으로 두기도 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일본이 서양 금융권의 상환 능력이 있는 국가로 인정받는 첫 계기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이 자금을 기반으로 철도, 조선소, 무기 공장을 세우며 자국산 생산 체계를 구축했죠. 그러나 조선은 달랐습니다. 조선은 화폐 제도조차 안정되어 있지 않았고 국고의 대부분이 농산물로 존재했습니다. 근본위제나 은본위제 같은 통화체계도 없었고 세입의 상당수가 지방에서 사라졌죠. 외국 자본 입장에서 보자면 조선은 상환 능력 불명, 담보 없음, 정치 불안정이라는 3중 리스크 국가였습니다. 실제로 1880년대 이후 조선 정부도 소규모 차관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영국, 독일 상인들이 조선 차관을 검토했지만 정부 재정 상태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일본은 외채로 산업을 세웠지만 조선은 외채조차 빌릴 수 없었던 셈이죠. 조선 정부는 유학생 파견과 군수 산업 계획을 추진했지만 기계 한 대 들여올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선 정부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국운을 걸고 추진한 근대화였지만 국력의 벽 앞에서 멈춰섭니다. 의지는 충분했지만 돈이 없었고 설비가 없었고 신용도 없었습니다. 선교사 베넷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배울 마음과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을 움직일 기계가 없습니다. 조선의 근대화 시도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만약 고종과 개화파가 정말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개혁을 강행했다 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인적 자원, 산업 인프라, 금융 구조, 세수 모두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대화를 지속하기엔 역부족이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흥선대원군은 이 모든 한계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개국이 아닌 쇄국을 택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조선의 근대화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불가능했던 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프린터였습니다.